네, 안녕하세요. 레드플러스 완성정복 두 번째 시간 기후변화 협약 동향과 레드플러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김래현입니다.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관련된 협상과 인벤토리, 산림 관련된 이슈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전체를 다 동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최근 동향과 그래서 레드플러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크게 5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종료됐던 기후변화 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 성과 부분을 산림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의 주요 결과, 레드플러스에 연결되는 부분이 탄소 시장과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레드플러스가 그러면 산림 전형이 얼마나 문제이길래 레드플러스가 산림 부분에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드플러스를 이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르샤바 레드플러스 프레임워크라는 레드 메커니즘에 대한 걸로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캅 26의 성과, 산림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에 많은 정상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를 해서 정상연설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한 말씀이 산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나무는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그리고 나무를 키우고 산림을 되살리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다. 사막화를 막고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였던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을 환영하고 개도국의 산림 회복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한반도 관련해서는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두 번째로 산림에 대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에 그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우리나라는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언급되었지만 이번 캅 26의 큰 성과 중에 하나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이 있었습니다. 몇 개 선언, 많은 선언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번 캅 26에서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 황폐화를 멈추고 회복시키는 데 협력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선언에는 현재 140여 개국의 국가가 승인을 하고 이 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사인을 다 진행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캅 26을 계기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림 손실 전용을 중단하는 것에 중요한 목표를 세웠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협상적인 부분에서 주요한 성과들이 있었는데 글래스고 정상 선언도 있었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게 파리 협약 세부 이행 규칙의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2018년 카토비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이행 규칙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 역량 배양 등 여러 가지 필라들에 대해서 세부 이행 규칙이 채택이 됐는데 그때 하나만 채택이 안 됐던 게 탄소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탄소 시장에 대한 세부 이행 규칙이 작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6.2조 협력적 접근법과 6.4조 탄소시장 세부이행 규칙, 6.8조 비시장 접근법에 대한 이 세부이행 규칙이 채택이 다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드플러스의 감축 실적 등 국가 간에 이전된 감축 실적을 국가 감축 목표 NDC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캅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번 캅에서는 되게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협상에 대한 결과였고요. 또 전반적인 거였고 그 중에 레드플러스의 추진에 관해서 중요한 탄소시장 결과를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명문적으로 6.2조와 6.4조의 탄소시장 이행 규칙 결정문인데요. 거기에 감축사업 범위에 산림흡수원 활동이 포함이 됐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6.2조 부속서 1번에서 이트모에 대한 그 협력적 접근법에 대한 범위를 에미션 리덕션 앤 리무벌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고요. 6.4조 부속소에서도 사업 설계 부분에서 including admission, increasing removals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흡수원에 대한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레드플러스라는 단어는 전혀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리무벌이라고 하는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에는 여러 가지 범주가 포함이 됩니다. 뭐 산림도 들어갈 테고 해양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육상, 해양에 대한 다양한 생태계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나무를 조림하는 그런 활동을 포함해서 레드플러스라는 메커니즘에 포함된 활동들을 모두 망라해서 포함이 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국가에서 개도국에서 레드플러스를 통해서 흡수원을 통해서 감축하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국가 간에 이전하는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이라고 하는 국가 간에 이전된 감축 실적으로 서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6.2조 부속서 1에 또 명문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이 미티게이션 아웃컴에 대한 것은 이제 해당국이 이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이트모를 감축 실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Achievement of NDC라는 부분으로 국가 감축 목표 NDC에 활용하는 것, 그리고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라고 하는 부분으로 국제적 감축 목표에 활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 같은 곳에서 이제 국제 노선의 배출량에 대해서 상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카오나 국제 항운사 이런 부분들에서 항공 및 해운의 국제 노선 배출량 상세에 활용하는 것을 이제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Other Purpose라고 하는 기타 목적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티가 참여 국가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소시장 6.2조, 6.4조, 6.8조에 대한 세부 이행 규칙이 채택이 되면서 산림 부분만 본다고 하면 레드플러스 또는 신규조림, 재조림 활동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감축 실적을 개도국의 NDC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로 이전시켜서 우리나라의 NDC에 그리고 탄소 중립에 활용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만들어졌다, 체계가 구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로 본다고 하면 6.2조 협력적 접근 방식이 있고 6.4조 CDM과 같이 중앙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제 사업이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추진이 될 거고 잘 아시는 뭐 CDM 같은 경우는 이제 CDM EB와 같은 전문 기구가 주도하는 그런 체계로 갈 테고 거기서는 이제 사업 단위의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 뭐 신규 조림이나 재조림이 있었죠. CDM에서는 그런 조림 사업이 사업 규모로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2조 협력적 접근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 주도로 이제 진행될 것이고 양국 간의 정부 대 정부 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산림 같은 경우는 레드 플러스 같은 경우도 국가 전체의 사업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 단위 사업, 산림 사업, 레드 플러스 같은 것들이 6.2조 협력적 접근 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진 결과 감축 실적은 이트모 이제 감축 실적의 이전 체계를 통해서 개도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그 감축 실적이 필요한 국가로 이전되는 절차를 또 통해서 국가 간 감축 협력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일 텐데요. 21년 이후 레드 플러스 감축 실적은 NDC와 탄소 중립에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왕에 이제 국가 NDC라는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테고, 또 국가 NDC 달성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그 할당 목표를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할당 목표, 기업도 레드 플러스의 감축 실적을 기업 할당 목표에 활용할 수 있겠고, 국가도 국가 NDC에 이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선언했던 국가 탄소 중립 이행에도 달성에도 이 레드 플러스의 감축 실적은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레드 플러스라는 단어가 정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산림 전용을 막는다는데 얼마나 문제길래 그러는가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장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게 WWF에서 만든 레드 플러스 홍보 사진인데요. 지구의 허파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아마존 산림, 열대우림 이런 데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형상화시킨 건데, 지구의 허파인 산림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있다, 파괴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막고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숲이, 산림이 얼마나 파괴가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좀 오래된 자료인데, 미국의 에너지국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1990년대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배출원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에너지 파트니까 아무래도 연료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기후변화의 주범이 화석연료를 소비함으로써 나타나는 온실가스가 대기로 되는 것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봤을 때 전 지구적인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1위는 어떤 것일까요? 네,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미국에서 IPCC와 함께 이러한 정보를 통계를 수집해서 한번 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을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네, 잘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는 유류였습니다. 유류, 경유, 휘발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유류가 이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예, 석탄입니다. 아직까지도 석탄 발전에 대한 거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석유,
석탄. 그러면 세 번째로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거는 석유, 석탄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화석연료는 가스죠. 그래서 세 번째를 이들도 당연히 석유, 석탄, 가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세 번째가 산림 전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가스구나. 석유, 석탄, 가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산림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1990년대 당시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에서 25%가 이 산림 전용으로 인해서 배출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때 인지를 하게 된 거죠. 화석연료만 관리하면 줄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산림을 파괴하는, 전용하는 활동을 또 막아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데 이게 뭐 1990년대 자료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산림 파괴가 거의 안 되고 있죠. 법적으로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런 산림 전용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여기도 남미의 아마존 지역입니다. 카구안이라는 강인데 2000년대에도 이렇게 산림이 강을 따라서 파괴를 이렇게 산림이 전용되고 파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는 그 면적이 훨씬 더 확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분이 이런데 남미의 열대우림,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은 지금도 열심히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드플러스에 대한 것을 논의를 했고, 그 활동을 레드플러스 이행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레드플러스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제 산림이 잘 유지되고 있는 국가도 있고, 파괴가 되고 있는 국가, 산림이 전용되고 있는 국가, 그리고 파괴된 채로 그냥 스테이블한 국가도 있을 테고요. 다시 이제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는 산림 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국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도국이 이렇게 여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레드플러스라는 그 활동이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디포레스테이션, 이렇게 산림이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해서 산림 전용을 막는 활동만 레드플러스, 레드라고 해서 협상이 이제 논의가 진행됐는데, 그게 아니라 산림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상 파괴되기 전에도 보존해야 되고, 파괴된 후에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늘리는 것 활동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라고 해서 REDD 플러스라고 5가지 활동에 대한 것을 개도국이 추진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몬트리올에서 처음으로 파푸아뉴기니와 코스타리카가 산림 전용 방지를 위한 메커니즘 논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2007년에 발리에서 이 레드 플러스를 감축 활동으로 처음에 RED, 디포레스테이션만 막는 활동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 플러스 전체 5가지 활동에 대한 것을 감축 활동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의 이행에 대해서 2010년 칸쿤에서 레드 플러스의 활동 범주와 메커니즘에 대한 것을 이행에 대한 조건을 이제 확정하는 것을 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13년 바르샤바 총회에서 이 레드 메커니즘,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UNFCCC가 인정한 RED 메커니즘이 완성이 됐고, 2014년도부터 이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가 운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담아서
이제 교토의정서 이후에 파리 협정문에 레드 플러스 이행에 관한 5조 이행 지원의 촉진을 명시하는 요구하는 5조가 신설이 됐다라고 볼 수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데요. 산림을 포함한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를 적절히 보존하고 증진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문을 시켰고요. 사실 이것은 UNFCCC 기본 협약과 교토의정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조 2항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긴 내용이 이제 레드 플러스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길게 명시를 한 겁니다. 이 프레임은 개도국에서의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로 인한 배출의 감축 관련 활동을 위한 것, 그리고 산림의 보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및 산림의 탄소 축적 증진 역할을 하는 활동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긍정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이것을 촉진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5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실 산림에 관한 별도 조항이 교토정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리협정에서 제5조에 관한 것에 산림 분야 별도 조항이 포함이 됐다는 것은 산림이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으로 좀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된 레드 플러스, 그럼 어떻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글자로 보기에는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서 그림화시키면 레드 플러스 활동을 하고 싶은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국가는 레드 플러스 총괄기구 포컬 포인트를 하나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UNFCCC 그 총괄기구를 통해서 UNFCCC 사무국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가? 산림 전용 방지나 황폐화 방지, 탄소 축적 보전이나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 탄소 축적 증진, 이렇게 5가지 활동 중에 어떠한 활동을 레드 플러스의 활동으로 추진할 건지, 그러한 것들을 정하고 그러한 레드 플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들을 국가 전략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축 실적을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산림 배출 기준선, 산림 기준선, REL, RL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잡겠어 라고 하는 것을 사무국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사무국은 그것을 기술평가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것을 등록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가는 레드 활동을 추진을 하고 정책적으로 실제 활동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감축 실적을 이제 이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축을 했다는 것을 또 UNFCCC에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국가보고서 중에 하나인 경년 갱신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애니얼 업데이트 리포트라는 것을 이 국가가 사무국에 제출을 하면 사무국은 그 보고서에 대해서 레드 플러스 감축 실적에 대해서 이제 ICA라는 검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그것을 감축 실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등록부에 등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국가는 레드 감축 실적을 이제 등록된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 인정된 감축 실적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는 기구들, 국가들, 민간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게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드 플러스를 이행하려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고요.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운영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그림이랑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직접 레드 플러스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UNFCCC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고요. UNFCCC 홈페이지 이제 주소에 REDD 플러스만 추가하면 이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뉴스와 업데이트된 뉴스와 레드 플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러한 팩트 시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국가들이 이 등록부에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들 국가가 제출한 정보들을 국가를 클릭하면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컬 포인트가 어디고 어떻게 연락을 누구한테 하면 되고 지금 이행 상황이 어떤 건지 이러한 자료들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관련된 정보들 여기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내셔널 레드 플러스 스트라테지, 레드에 관한 브라질의 국가 전략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퍼런스 레벨에 대한 것도 제출한 거, 그리고 그걸 기술평가 받은 거, 경영계획 보고서에 보고하고 기술평가 받아서 승인받는 거. 그래서 기술평가, 베이스라인에 대한 기술평가는 지금 이렇게 승인된 기준선을 이쪽 라인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감축된 결과가 인정된 감축 실적이 첫 번째 리저트 라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감축 실적에 대해서 이제 결과 기반 보상 인센티브를 받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누가 주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다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포 허브에서는 인포 허브에서는 이제 이렇게 인포 허브에서도 이제 감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국가들, 이들 국가들은 이제 총 여기서는 지금 11개 국가 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들 국가가 어느 정도 감축했고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현황을 인포 허브에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는 지금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감축 메커니즘이고, 그것을 보신 것처럼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에는 62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담당 기관을 등록한 게 8개국, 기준선을 승인받은 국가가 49개국이 되고, 기준선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국가가 한 5개 국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행해서 감축 실적을 등록한 국가가 한 7개 국가 되고요. 이 중에 인센티브, 결과 기반 보상을 받은 국가가 한 7개 국가 정도 되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레드 플러스의 감축 잠재량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11개국 현황을 이제 총 집계를 해보니까, 이들 11개국의 총 감축 실적은, 82억 톤이나 됩니다. 2006년부터 18년까지의 총 감축 실적인데, 80억 톤을 상회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면 14억 톤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되신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배출하고 있는 연간 배출량이 7억 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억 톤을 상회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7억 톤이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우리나라가 배출량 상위에 10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레드 플러스는
지금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양의 2배 정도를 현재 흡수하고 있다. 감축시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 6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11개국의 감축 실적인 것이고 62개국 모두 그리고 좀 더 많은 개도국이 참여한다면 이 감축 실적은 감축 잠재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레드 플러스가 그러면 효과적인가? 산림 전용을 이제 잘 막는 효과는 보이는가라는 것을 한번 볼 텐데요. 브라질은 이 레드 플러스 논의가 시작된 2005년도부터 이 산림 전용을 막는 거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들을 계속적으로 잘 집계를 하고 있고요. 레드 플러스 논의가 시작된 이후 브라질은 산림 전용 면적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잘 하다가 최근에 산림 전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레드 플러스가 분명하게 산림 전용에 대한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최근에 이렇게 늘어날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아마존 지역에 남미의 산불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뉴스들을 몇 년 전부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가 뜨거워져서 건조해져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때 당시 지금 최근에 브라질 지역에서 아마존 지역에서 산불이 증가된 것은 이제 이 남미 국가가 브라질에서 이 산불을 통해서 나무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그것을 초지로 만들어서 소 같은 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확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콩과 같은 작물을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서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툼을 하면서 중국이 소고기나 콩의 수입 노선을 미국으로부터 중단하고 다른 국가로 이제 수입 노선을 바꾸면서 브라질이 이제 그러한 공급을 많이 증대하고 있다. 경제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산림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 산림을 잘 보존해야겠다라는 정책을 잘 추진해 왔으나 그 이후에 정권에서 경제 발전을 좀 더 우선시하면서 산림 전용을 잘 막아왔던 것이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해서 토지 이용 경쟁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구 온난화나 산림 측에서 본다고 하면 산림 전용을 막고 늘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식량 안보라든지 경제 발전이라든지 그렇다고 한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산림을 꼭 지키고 늘리는 것만으로 주장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한 국가의 주권이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잘 막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 감축 목표 NDC를 제출했고 그것에 대한 이행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고 있는 산림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막자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그것을 늘려나가는 것을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UNFCCC에서는 이렇게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라는 감축 메커니즘을 만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마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식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광산 개발을 위해서 위에 있는 나무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노출형 광산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채취한 채굴한 광물을 일차적으로 재련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재련 과정에 필요한 숯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백 개의 이 가마를 이렇게 공장화시켜서 여기에 계속적으로 나무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변 산림을 베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아마존 지역의 강을 따라서 산림 전용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산림이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림에 관한 부분, 산림과 농업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은 감축과 적응, 그리고 사막화 방지, 그다음에 토지 황폐화에 모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IPCC에서 2019년도에 발행한 토지특별보고서에서 제가 차용한 그림인데요. 이러한 토지에서의 많은 활동들은 감축 적응 그리고 토지 황폐화 등을 막는 긍정적인 활동 결과를 보이는구나. 근데 다만 이 식량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이용,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토지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상충 관계를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조림이나 재조림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산림 활동들은 식량 안보 부분에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 특히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활용에 대한 부분은 식량 안보에 또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또 IPCC가 주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을 포함해서 토지 이용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개발, 식량안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그리고 자원 공급에, 그리고 환경보전, 이렇게 다양한 목적에 대한 것들을 국가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토지 이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IPCC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 협상을 가지고 레드 플러스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드렸고요. 그것을 레드 플러스를 추진할 때 토지 이용 정책에 관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까지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드 플러스를 지금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에 탄소 시장에 관한 세부 이행 규칙의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채택까지 됐고요. 그렇다고 채택이 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올해부터 국가 간의 감축 실적을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주고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NDC 달성을 위한 국가 간 감축 협력 사업에 대한 것들, 우리나라는 지금 3,300만 톤을 국외 감축 사업에서 도입을 해서 NDC를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축 실적의 이전 체계를 지금 요 파트를 이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국가들이 자국에서의 이트모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점, 첫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절차에서 그러면은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것을 추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과 우리가 산림협력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아까 이제 레드 플러스 중에 하나죠. 산림 전용 방지를 가지고 협력 사업을 했을 때 감축 잠재량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시산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북한은 644만 헥타르가 산림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들을 이제 막는 전용 방지를 한다고 하면 최대 1억 1,200만 톤의 감축 잠재량을 가진다라고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산림 전용을 100% 방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가능량은 최대 4,5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제 50%씩 균등 배분을 했을 때 2,200만 톤 정도가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보면 2,200만 톤은 우리나라 감축 목표에 7.7% 정도 기여를 하고 북한의 감축 목표에는 19.5%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있었죠.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정상선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사실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완전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950년 이후로 6.25 이후로 산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에도 약 9,000 헥타르 정도가 전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토지 이용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경쟁이 강합니다. 주택에 대한 것도 대단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농경지로 전용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지금 지속적으로 전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추세를 2030년까지 전용을 완전히 막기 위한 정책을 우리가 산림청에서는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UNFCCC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 목표, UN SDG 목표 15번의 산림 면적 비율이나 UN 사막화 방지 협약, UNCCD의 토지형 폐화 중립 이행과도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산림 부분 국제 검토 전문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유엔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냈는데요. 아까 레드 플러스에서는 기준선에 대한 기술 평가도 해야 되고 감축 실적에 대한 기술 평가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감축 목표를 내고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약 185개 국가, 그 중에 이제 저개발국, 최빈개도국이나 도서국가들을 빼면 136개국 정도 되는데, 이들 한 국가의 리뷰를 할 때, 국제 검토를 할 때 토지 부분 룰루CF 전문가들이 2명씩이 필요합니다. 레드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간 약 400명 정도가 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을 검토하는데 필요하다. 근데 지금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룰루CF나 산림 부분 전문 리뷰어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신다면 이러한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기후변화 협약의 동향과 레드 플러스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